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이 이렇게 말했죠.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이 숨막힌다. 한국이 공산 독재로 간다. 하지만 그는 통일교 무대의 단골 연사, 또 통일교 소유 워싱턴 타임스에 글쓰고 박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종교 탄압을 말한다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교회 탄압 운운했죠.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선 오해였다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교회, 바로 통일교였습니다. 퍼즐은 완성됐습니다. 통일교, 워싱턴 타임스, 깅그리치 이렇게 한 팀입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죠. 특검이 보는 건 종교가 아니라 로비와 돈,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그게 법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 언론 깅그리치 멘트만 확대 재생산합니다. 하지만 통일교 행사 중계에서 돈 벌었다는 의혹 있었습니다. 소유와 이해관계는 숨기고요. 이건 보도가 아니라 편파 아닙니까? 깅그리치 전 의장께 한마디 하죠. 한국은 공산 독재로 가지 않습니다.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법치를 행할 뿐입니다. 결론 매우 명확합니다. 논점은 종교가 아니죠. 돈, 로비, 그리고 법치입니다. 외국 정치인의 가짜 권위, 한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깅그리치 발 왜곡쇼 이제 그만 이었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해안을 구해보는 시각이죠. 바로 정규재의 시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현재 뉴스들 정말 많잖아요. 제가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러면 이거는 늙은 주제에 활동을 줄이라는 얘기처럼 들리고 네. 정치는 저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는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정치가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분란만 상호간에 네. 약속했다가 깨고 또 약속을 뒤집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열심히 영상 자료나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걸 발견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열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 맞나요? 참고인 명단에 그 정규재 주필님이 포함된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네. 국회 법사위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나와주십사. 그래서 예.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적절한 출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참고인 명단에는 있었고 예, 연락이 예. 있었지만 난 나가지 예, 않겠다라고 안 말씀하신 나가겠다고 거군요. 밝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정규재 선생님께서 명단에 들어가 있네. 어떤 연유로 들어가게 되신 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쎄 왜 거기에다 제 이름을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그 행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또는 제 그 개인 유튜브에서
조금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네. 그 비판을 받아서 아마 이 민주당은 격려 고무를 한 것 같고, 네. 이 국힘당은 아마도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언론인이 자기 언론 외에 네. 국회 정쟁에 끌려들어서 네. 논전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예. 안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막중한 역할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 주피님께서 최근에는 이제 각종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뭐 세종대왕도 비교한 그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으실 텐데 그 발언을 하시게 된 연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우리 법원이 예. 지난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소위 이 윤석열의 쿠데타 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 그런 중대 사건이 오면 예.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해주고 예. 다른 사건을 배제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간 배정을 하고 예. 거기에 걸맞는 재판부를 만들고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이제 조기현 판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예를 들어서 뭐 구속 심사를 할 때, 석방 심사를 할 때 예. 무슨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예. 원래 날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것을 그렇죠. 시간 단위로 쪼개서 석방한다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에 연루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예. 아무런 뭐 말하자면 뭐 재판의 준비라든가 신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예. 일반 잡범들 재판까지 형사재판을 모두 썰어넣어서 예. 한정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주변에 나오는 얘기로는 올해도 30회 정도 더 공판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공판이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판 1심 끝나는데 내년 여름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네.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고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는 끊어주고 사법적 재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대법원이 도대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일반 잡범들 형사사건과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네. 하는 얘기의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더군다나 이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작년에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예, 소위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재명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말 서둘러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심사로 급조한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개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치권에 불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적극적인 사퇴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 조희대 청문회까지 오게 된 경과죠. 예. 그래서 조희대 물러나라 이미 자격 상실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게 화제가 좀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변함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은 굉장히 중대한 개혁을 해야 되고요. 예. 대법원장 지금 제가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끊임없는 뿌리 깊은 그 정관 예우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 같은 거라든가 또는 전직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 출신들이 로펌에 취직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망발이죠.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대법원 판사들이 소장을 읽어주지조차 않는다는 얘기가 횡행할 정도로 대법원의 이 정관여우 문제를 비롯해서 사법적 정의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법부고, 누구라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해 주기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기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판을 기다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법원이 한가하게 말하자면 이 최태원 이혼 소송 같은 것은 전원합의부에서 다루겠다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수없이 많은 판례가 이미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물론 크고, 대한민국 그 중대 대기업 집단의 회장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큽니다만은 사건의 구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슨 안 그래도 대부분 판사가 모자라서 대부분에서 엄청난 지체가 오거든요. 상고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웬만한 거는 기각시켜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대법원에 아무런 개혁 안도 없고 그저 시간만 뭉개고 있을 뿐이어서, 정말 보통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라는 존재들은, 언론인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거의 그 성역화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도 별로 없고 성역화해 두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유감인 것은 이 문제를 우리 국회가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사법개혁에 관한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합의적 어떤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가운데 이제 대법원은 마치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개혁을 당하는 듯한 피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국회가 바로 사퇴 권고를 막 요구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몇 가지 전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을 지금 못 거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결의안을 낸다든가 또는 권고안을 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순차적인 접근이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사법 이 윤석열 재판 이런 것들이 한정없이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하는 걸 보면 특검 기간을 지금 국회가 어제도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9월 초순에 여야 간의 합의를 깨면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것 또는 사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든 합의 정신을 좀 회복을 해서 정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미 간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3,500억 투자를 둘러싸고 단 한 걸음도 진행이 안 되어서 나라 운명을 놓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완전히 딴 동네 지금 가서 놀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야 합동으로 뭐 한미 3,500억 불 투자 펀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외교를 한다든가 어원 외교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노력을 해도 못마땅한데 지금 법원은 완전히 딴 동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따로 국회 투쟁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딱 하기 짝이 없군요. 네, 결국에는 전체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인데 거기 3,500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 IMF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여야가 이러고 있어서 국민들도 한심하고 한심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싸우는 건 좋은데요. 네. 싸우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데 싸우는 방법 문제거든요. 뭐 좀 질서정연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뭐 욕설이 나오거나 뭐 윤석열 오빠 문제가 어떻다느니 뭐 이상한 욕설에 거의 그 빈정거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쌍방간에 교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죠.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게 싸우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희대 얘기로 돌아가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그런 걸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지 않았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법 개혁을 어떠한 표적에 두고서 한 말로 봐야 될까요?
그 조희대 그 부분이 자꾸 그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 대왕을 주제로 해서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뭐 그냥 국회의 단순한 어떤 집회의 또는 무슨 국제대회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종대왕을 다루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대법원의 역사 공부까지 시키나 이렇게 놀랐습니다마는 그 조희대 씨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 무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뭐 왕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거든요. 한글을 창제한 것은 훌륭하지만 그분은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 온 여성을 저 남성의 놀이개로 만들고 노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물론 그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종모법 이런 걸 만들어내고 아주 양반 제도를 아주 공고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았다느니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느니 맞지도 않는 얘기를 떠들고 있죠. 그 대법관 들은 자기들이 그 법정에서 늘 앉아서 높은 법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뭐 작은 하느님이라도 된 듯이 예, 하는데요. 큰 일입니다. 저게 저 법관들 제대하고 나서 법관 마치고 변호사로 나와서 만나서 얘기들 해보면 정말 공부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세종대왕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조희대 세종의 법 철학까지도 왜곡한 그런 이해 부족한 발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조선시대는 법 철학이랄 게 없는 겁니다. 그 대명률 받아가지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법치의 외형을 말하자면 법가적 법치입니다. 그게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적 법치가 아니고 그게 동양 고유의 그 법가적인 법치 말하자면 강한 형벌로서 다스리는 법이거든요. 그게 무슨 우리 현대적인 그런 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같은 법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것이 비슷한 것인 줄처럼 착각하는 대법원장의 그런 나약한 인식에 놀라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역사적 오독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너무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아니 그런 식으로 역사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그런 세종대왕을 주제로 역사학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너무 대법원이 한가해요. 아니 그 이혼 소송에 왜 그걸 전원합의로 돌리고 도대체가 세종대왕 가지고 왜 국제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대법원이. 네, 정말 맞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놀랐던 거는 조희대 사법부 수장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12.3 내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그냥 침묵했고 무엇보다 자신 법원의 직원들까지 다쳤던 기물까지 파손당했던 서부지방법원의 그 폭동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던 게 바로 지금의 사법부 수장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죠. 이러한 조희대 그리고 사법부 수장의 태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은 그 낙선자에 대해서 이긴 자가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례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첫째. 둘째,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소위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가 사실은 반인권적인 잘못된 재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법원 때 비로소 이제 그 사건을 봤죠. 그 뭐 1심 때는 관심도 없다고 고등법원 가서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재판이다. 당연히 무죄가 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때려서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득달같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대법관들의 재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강제로 꺾고 뒤집으려고 시간을 서둘러서 대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판이라 사법 독립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네. 원형이 어떤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말하자면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야말로 그 법적 판결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든요. 네. 가장 민주성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에 대한 재판을 하죠. 대배심입니다. 온 국민이 말하자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재판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바로 그 대배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온 국민이 재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우격 따짐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뛰어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정치에 대한 침해죠. 네. 그러니까 그 대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법적 심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주 고루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지금까지 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의 기회를 뺏어버리고 대선에 개입했던 마치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정치인 조희대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많이 불거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퇴를 안 한다면 사법부 개혁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사법부 개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론 입법부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입법부에서 끊임없는 이 형벌 규정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경제형벌만 하더라도 6천 개 정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국회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이 너무 소송을 좋아하고 아마 이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법부가 국민들도 물론 이 재판제도라든가 쟁송에 대한 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법부는 이 모든 사건에 일일이 다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불가피한 운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판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것. 재판정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느낍니다. 재판관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느낍니다. 변호사들은 너무나 잘 알 테고 재판정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판사는 그냥 재판정에 존재하는 무슨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따로 놀고 있을 뿐이지 원고와 피고가 호소하는 것을 현장에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이 불가능해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나 사건은 많고 밀려들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무슨 형식적으로 공판은 열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소위 반법치적 어떤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사법부의 법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대법관 한 명도 못 늘리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행태는 지난번에 의사들이 의사 한 명도 못 늘리겠다고 투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자기들이 몸값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집단의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법부가 진정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오로지 자기들이 변호사 개업했을 때의 몸값이 두려워서인지 어떻든 저런 식의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네, 결국에는 법관들의 퇴직 후에 꼽기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사법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미국 보수 진영 원로
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친중 공산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다. 마더문을 파기하려는 미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센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조선일보는 왜 그런 것만 골라서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를 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선일보가 언론의 공기로서 어떻든 리딩 컴퍼니였고 리딩 하는 언론사였음이 분명한데 네. 지금은 그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싶은 것에 불과하죠. 그 깅그리치는 이미 노쇠하고 또 아마 그 깅그리치가 한국의 지금 이 기독교단의 일부 굉장히 그 극우적 어떤 또는 강경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굉장히 강성 어떤 기독교 집단과 채널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용어를 깅그리치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깅그리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국인으로서 깅그리치 귀를 지금 잡고 흔드는 기관이 말하자면 조선일보와 깅그리치 보도의 사이에 네. 그런 집단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죠.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뭐 외신들을 뭐 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보도가 나온 게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워싱턴 타임즈 이게 워싱턴 타임스가 통일교 소유다. 여기에다가 글을 게재를 하면서 한국 걱정된다. 친중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엔 통일교 소유의 워싱턴 타임스, 그다음에 깅그리치 이 모든 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일보 국내에서 세계일보도 그쪽 계열이죠. 그런데 예. 어떻든 그런 매체를 타고 그 깅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수석 목사하고 그 신앙실 페이스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 오피스라고 있는 그 폴라 케인 네. 목사도 이 통일교 집회에 늘 갑니다. 그러니까 깅그리치, 폼페이오, 뭐 폴라 케인, 뭐 등등. 최근에는 미국의 그 소위 보수 단체인 네. 고던창이라든지 예, 이제 예. 이런 언론인들까지 가세해서 모스탄도 모스탄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집단이 존재하죠. 그 예. 집단이 한국의 기독교 보수 강성 일부 집단하고 예. 강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공동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교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그 집단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통해서 이재명을 혼내겠다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네. 또 그런 언론들을 확대 재생산해내는데 굉장히 열심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작동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 소위 친미 세력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큰 협상을 할 때는 친미 세력들까지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역방향에 서 있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국내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끝까지 그 부정적 측면에서 엔조이 하려는 일련의 집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집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조선일보가 그런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조선일보 중심으로, 조선 매체 중심으로 여러 번 보도되는 또 통일교 관련 행사를 보도했다. 그래서 통일교랑도 조선일보 좀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뭐 통일교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조선일보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야 뭐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가 그 전 세계
국회 지도자 회의 이런 것도 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열면 국회 강당을 빌려주고 누가 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려주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정동영 의원도 가고 나경원 의원도 갑니다. 그렇게 여야 가릴 것 없이 가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베도 뭐 열심히 갔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시다 해서 총리도 이제 같이 사진 찍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통일교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인볼브먼트가 많아지고 있고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커왔죠. 일본 내에서 커올 때. 그래서 종교가 과도하게 이 정치로 접근하는 그런 것은 정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는 돈을 뿌리니까 정치가들은 별로 뭐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가들 스스로가 경계를 해 정치와 종교 사이에 어떤 금을 긋는 것이 꼭 종교의 책임만은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제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지금 통일교는 그렇습니다만은 통일교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우파 진영에서 뭐 손윤보 목사라든가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제 이런 굉장히 종교의 인볼브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리해 주기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 있는 나라처럼 오해들을 하는데 미국이야말로 굉장히 세속 국가입니다. 종교가 절대로 정치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국부들부터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많은 국부들부터가 이 종교가 정치에 침범에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미국 그 골수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반세속적, 반현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깅그리치를 비롯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려스러운 일이죠. 네, 결국에는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양 국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찰리 커크라는 젊은 친구, 젊은 이제 뭐 전도사라고 해야 될지 운동가라고 해야 될지 그 사람의 추도식에서 트럼프가 거의 그 공식적으로 미국은 종교를 회복해야 된다. 종교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려스러운 이 사태 전개죠. 네. 앞으로의 이제 국제 현안뿐만 아니라 국내 현안도 많은 그 선생님의 해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규재의 시선,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선생님의 해안 가득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